자, 앞에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려사 조류의 공통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볼 것은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차이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기록 보존용으로 기존체 사서인 고조사는 군족관계 기사가 존중되고 불리한 기사 삭제된 경향이 있으며 가장 소약한 중국 정상의 원사체를 모방한 결과지만 그 예문지, 그다음에 성노전, 외국 열전들을 생략한 것은 문화 전체에 대한 정리 평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원산을 모방했다는데, 원산은 아까 치면 명나라에서 이제 원나라 역사를 만든 그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 인제 주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그 한족 중심주의, 복구주의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고려사회는 두 번째는 보국령인 편현재 사서인들에 반해서 어 사서인데 사마강의 자치 통감에 이제 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군주가 얻은 것을 잃은 것, 문신 지배 체제, 관료제도의 안정, 재상의 치적을 자세히 소개하는 유교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러한 이제 고대서와 이 고려사 정리 노력을 끝난 후에 고조선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통사인 동국 통감을 이제 펼쳐냈는데, 대개 앞에 있는 이제 삼국사 조료나 고조사 조료를 바탕으로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체제를 취했는데, 신라의 이제 삼국통일을 재평가하여 정통을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자, 그다음 그 후에 이제 후백제와 고려를 신라의 반역 집단을 보였다. 자, 이는 기자조선과 마한을 높이 평가한 다는 뜻이지, 언간이라든지 학술관, 유학자들 존중하는 경향성과 함께 당시 정계에 대한 살인계열의 역사인식을 그 어느 정도 절충한 결과다. 자, 상고사를 외기로 처리해 그 의미를 평가 전하는 점은 후에 안정복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자, 사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첨가된 것은 살인 계열이, 그 당시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상윤리라든지 사대 교린, 교리 공리주의 배격, 절이숭상, 이단 배척, 문물 차별 같은 도학적 역사가 강하죠. 도학적 역사가는 성리학적 역사가보다 더 훨씬 극단으로 이제 치워졌다. 그러니까 원리주의, 극단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살인 같은 경우에는 홍과와 달리 100% 어떤 성리학적 인식이 가득 차 있던 거죠. 그 앞에 있는 간학파나 홍고파 같은 경우에는 50%는 성리학이지만 50%는 좀 약간 그 실용적이고 한당유학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살림을 넘으면서 이제 100% 성리학적 의식이 인제 강화되면서 종전의 성리학적 의식보다 더 강한, 훨씬 대의명분이 더 강한 도학적 역사관이 나타났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하마스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IS. 얘는 이슬람주의를 내세웠지만 극단적 이슬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단적이다. 원리주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15 세기 때 서사시험식의 역사 서술은 세종시대 때 동국 세령가나 그다음에 건근의 응제실주, 건남이죠. 건남의 응제실주, 동국 세관 그 세령가 그 세령가의 체제와 내용이 제왕 옹기와 비슷하다. 보통 고려 말 때에 그 기존의 역사서를 옹기, 그러니까 서사시 형태로 읊는 그 풍조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 때도 계속돼서 동국 세련과 같은 이제 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보다 주자 성리학적 입장이 강화되었고 고대세 체제의 건근서를 취하여 그 당시 이제 신라가 단권을 통해 제외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다음 응제실주는 그 옛날 서적들 널리 수집하여 설화나 전설을 대폭 수정하였고 요동 지방의 민족 생활권을 간신히 보이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15 세기까지는 이게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서 좀 더 요동 쪽을 보고 좀 만주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때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자주적이라 해서 이게 사대주의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주는 사대와 공존할 수 있었어. 자주적이면서도 사대적일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이제 16 세기부터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대적 의식도 있지만 동시에 자주적 의식이 가지고 있다. 근데 16 세기 들어오면서 인제 살림들이 본격화 이제 되죠. 이 세대 때 인제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주도로 인제 역사서를 쓰면서 앞에서 말한 포제 음주 동국사학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원래는 자주적 의식은 없어지고 사대적 의식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16세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16세기가 되면 국가적 차원의 본격적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성리학적 문학 운동이 지방 중심으로 확산된 결과 사학은 경악의 부수적인 존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경사일체적인 어떤 존재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간해나 문중이나 향중 사의 안정과 질서에 필요한 차원의 간략한 사서가 등장했다. 이거는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자신의 집안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교육 목적으로 문중의 집안이나 교육 목적으로 만든 그 사서성 사각형 사서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존의 역사서를 요약한 거죠. 김효삼의 살림의 박상의 동국사역은 동국 통감을 추격해 유교적 인물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수준으로 본문과 사론으로 이제 되어 있다. 신라 통일기를 높이 평가하고 반도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했고 국가적 차원의 그 평가보다 독자적 기준의 전위 인물을 이제 부각했다. 한쪽 서당에서도 어린이 교육을 이제 널리 책될 때 박세무의 동문서습인데 동문서습도 원래는 이제 자기 그 문중이나 가족 내에 있는 그 얘들을 위해서 뭐냐면 평가 만든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역사 교육은 강조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정조가 이거 보고 이 선조가 영조나 정조되죠. 네,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때 정도에 이제 국가에서 이거 보고 '아 괜찮다.' 해 갖고 널리 이제 편찬돼 가지고 그 당시 서당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서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역교론과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도덕사관과 기자로 이어진 소중한 의식을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인제 여러분이 역교론에서 아시듯이 민족사, 우리나라 역사를 3분의 1 정도는 실어 놨죠. 그래서 최초로 이 뭐냐면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교재에 역사 교재죠. 교재에 이 민족사, 한국사를 적어 놓는 데는 적어 놨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훈국인 유희정이 그런 토제 음주 동국사약을 있죠. 요거는 약간 앞에서 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인제 흰육색이 들어가면 이 훈구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죠. 인제 선조 이후부터는 살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지만 그래서 유희정 같은 사람이 좀 약간 예의적인 건데 이 사람이 훈구계라고 좀 볼 수는 없고 예 원래는 살인인데 이 사람이 좀 훈구 예전에 이제 외척하고 있는 사람하고 좀 친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약간 일반 살인도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 훈구하고 살인을 나눌 때 가족의 어떤 계통 그러니까 그 가문의 계통을 가지고 학문의 계통을 가지고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이 사람이 훈구 집안에 태어나도 자기가 살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살인계로 분류하는 정향 살인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살인 계통의 그 집안에 태어나도 그런 쪽에 이제 학명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뭐 그쪽 뭐 훈구 쪽에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훈구라고 할 수 있죠. 그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이 유희정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좀 약간 특이한 인물이긴 한데 자 하여튼 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이 포지의 음주 동국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적이다. 심지어 15세기 사서보다 더 자주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사건의 요지의 표를 잡고요. 해당하는 사건 고유 명사에다 음을 다는 체제를 취했다. 그래서 이걸 포지의 음주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박상의 입장 뭘까요? 앞에 있는 동국 사략을 썼던 사람이죠. 상당히 사대적인데 자 박상의 입장이 비판적이어서 저리보다는 정치 제도가 사대보다는 대의항쟁이 유교적 성세보다는 민족적 성세를 강조했다. 그래서 반도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고구려사를 먼저 서술하고 단군 기자 조선을 국내 자료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보강했으며 사만서는 최초연설에 따랐으며 동국통관적 고대사 체계를 부정하면서 독자적인 문화 체계를 강조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예의적으로 인제 이런 유희정 같은 사람이 이제 호재 음주 동국사역이 상당히 자주적이다. 이거 예전에 한번 93년도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요번에 인제 삼국 고려사 저료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고려사나 고려 저료가. 그래서 아마 이제 똑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물론 그대로 내리는 않겠지만 그 예전 기출문제 참고해 가지고 요거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렵게 내지는 않겠죠. 어 여기 이게 이 책이 뭐냐. 그렇지만 이게 되게 좀 못 외운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포제, 음주, 동국사. 예. 그거 외워 두시고 뭐 시간 되시면 그냥 여기까지 내용을 또 내용까지 알아주시면 괜찮겠죠?
근데 이런 거는 예외적인 고요. 대개 보면 16 세기 사서들은 뭐냐면 중국 역사를 되게 강조하고 뭐 사대적이고 기자조선을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상고사를 특히 존중해 기자조선과 많은 바로 이 문화에 연결된 측면을 높이 평가한다. 왜냐하면 기자의 마지막 왕이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원 왕이 쫓겨나서 마흔으로 갔잖아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 마흔 정통론, 사만 정통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단 마흔 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인제 있죠. 연결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높게 평가하는 왕도 정치의 강조 도학적 사고의 시대적 주류를 형성했으며 이런 것들 있죠. 그 뭐 기자지라든지 이의 기자시기 그래서 기자 같은 걸 되게 강조했다. 그 기자가 이제 와 가지고 우리 중국의 문화를 중국의 중화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파시켜 줬다. 야 그래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중국과 동방이 합쳐져 한 집안이 되었다는 걸 하고 경영에서 국사를 강요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 중국사를 이제 하는 거. 자 이에 반발 이단적 사상가도 있었으나 그들의 역사 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지 않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은 유희정의 이제 그 포제용주 동국사학 정도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나중에 이 조선 후기 때 사서와 관련돼서 한번 또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볼 게 뭐냐면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1 페이지 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성리학 수용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이거는 각자 보시고 여기부터 볼게요. 이게 398 페이지네. 네. 넘어가서 401 페이지가 여기네. 역사서 실록의 편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건국과 함께 이전 왕조의 고려사 역사를 정리했다. 고려 직후인 태조 때부터 정도전, 정총 등이 주도한 고려사. 이걸 이제 고려국사라고 해요. 예. 고려국사. 보통 이제 고려사보다는 앞에 뒤에 고려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고려국사라고 이제 하죠. 완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까 이제 인물 평가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자 태종 때 수종 때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문종 때 기전제 형식으로 인제 편찬됐다. 그래서 이 고려사를 폐하고 새롭게 인제 만든 것이 인제 문종 때 고려사지만 실제 세종 때 거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정한 이유는 국왕과 신하의 역할에 대한 서술 비중, 그 서술 객관성과 직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쯤에 이제 고려사 편찬할 때 여러 번 이제 편찬됐고 폐기됐다 또 편찬되고 그랬죠. 그때 이제 논쟁점 한 4-5 가지 소개했어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려사 편찬 직후 다시 기전체의 단점을 이제 문제시되면서 편년체로서 고려사 저료가 이제 편찬되었다. 예. 근데 이제 고려사 저료는 그 앞에 있는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도전이 썼던 고려 국사를 요약한 걸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전대왕조의 역사만 아니라 통사도 등장했다. 동국통감이 대표적인 건데 단군 조선을 인제 역사의 시작으로 잡고 상골 대등한 국가가 서술했다. 자 이 책은 성리학적 사과를 담은 사본을 통해서 그 당시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담았다는 특징인데 객관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있었지만 그 뭐냐면 요 성리학적 사관 뒤에 성종 때 뒤에 참여했던 사림들이 이제 사돈을 썼죠. 그래서 이건 홍고와 사림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조선에는 현재 역사를 기록하는 체들도 정비되었다. 그래서 유학에선 정치의 공정성 확보하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역사 기록을 중시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결국엔 이름은 어디로 남길까요? 당연히 이제 그 아 갑자기 명자가 생각났네요. 예. 이름은 어디에 남기냐면 역사서에 남기죠. 그래서 항상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성과 인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당연히 그 왕들이나 이 대신들이나 신하들은 역사 앞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남길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똑바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왕권을 견제하고 대신들의 권한을 견제하고 나름대로 공론 정치를 이제 강조하는 그 분위기가 이 역사 기록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상당히 기록의 나라죠. 많은 기록이 있었어.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도 기록 잘하잖아. 근데 조선은 일일이 공적인 그 정치들은 다 기록을 남겼어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조선이 이러한 이념에 따라 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사관의 위상을 강화했다. 건국대전의 균형에 따라 예문관의 차마직 8명이 요 이상은 이제 전임사관들이죠. 앞에서 겸직사관과 전임사관이 있는데, 자, 전임사관들은 이제 주로 우리 예문관에 속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만 올인하는 사람들이고, 견인사관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간청들이 있죠. 이 간청들에 소속되면서 중요한 그 등록에 있는 내용들을 뽑아 가지고 초록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정기 만들 때 참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예문관들의 이제 차관님 8명이 날마다 도박과 국왕을 수행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전담했다. 자, 이들 외에도 그 의정부 6조, 승조 같은 시심에 관하는 그 간직자들, 이게 겸임 그 사관들이죠. 춘추관직의 경위에 그들에게 사안을 기록했다. 예문관 참화직과 견인사관이 매일매일 작성한 것이 사초이며, 자, 사초와 각 간청의 기록을 붙은 게 시정기다. 주의할 건 사초는 예문관 참화직인 아까쯤에 이제 전인사관들이 이제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초 아까쯤에 설명했죠. 사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입시사초하고 가장사초가 있는데 전인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관청의 업무 현황들을 일일이 초록해 가지고 뭐냐면 춘추관에 보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견인사관이야. 예. 이거는 좀 약간 좀 근데 하여튼 넘어가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사초와 각 한처의 기록을 묶은 것이 시정기죠. 시정기는 그 업무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마다 인제 만든 거 있죠. 입시사초, 춘추관일기, 승정일기, 경영일기 각청의 각사 등록들을 일별로 초급을 만들어 가지고 월별로 묶어서 그걸 다시 묶어서 시정기를 1 년마다 연말내고, 그걸 3 년마다 인제 시정기 3 개를 묶어서 인쇄를 하죠. 그래서 춘추관, 의정부, 외사부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여기 그 조선왕조실록을 참고 자료인데, 사초와 달리 시정기 같은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예. 자, 하여튼 시험기와 함께 왕명의 수납을 담당한 승정원에서 쓰는 승정원 일기가 있다.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국왕 사망 후에 실록을 편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록은 고려에서 편찬했으나 조선에 들어서 그 편찬 시기와 방법, 기록 등의 엄정성이 하향하게 정비되었다. 그래서 고려도 그걸 만들었는데 이 고려의 기술을, 그 실록 편찬 기술을 조선이 들어와서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편찬 시기 이런 것들이죠. 앞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은 이제 한 대 왕, 앞에 왕이 죽으면 뒤에 왕이 국본하는 게 아니라 몇 대를 거쳐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 죽으면 편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선 때는 이미 인제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세종이 "즉각 편찬해라." 해서 그게 원칙이 정해서 그 전의 왕의 그 실록은 그 후대 왕의 실록, 후대 왕 때 편찬한 게 지금 원칙으로 남았죠. 이런 것들이 조선에 다 정비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록은 전 국왕이 승하한 후 새 임금이 정치를 시작하는 기점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도청과 세에서 6개 방을 둬서 편찬을 했는데, 보통 한 개 방당, 예, 한 개 방 1 가당 3 년의 기간을, 예, 3, 6, 18 이면 이제 보통 18 년을 지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방이 있겠죠. 예,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초록을 작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초록이라는 것은 아까 치면 3 번에 걸쳐서 이제 만든 이 초초본을 얘기해요. 초초본을 만들면 다시 중초본을 만들고 중초본을 다시 교류해서 정초본을 3 번을 거쳐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초본을 기본으로 해서 실록을 만들고 초초본과 중초본은 세초 작업을 통해서 없앤다. 이렇게 있죠. 자, 하여튼 이런 그 몇 단계에 걸쳐서 완성되고 인쇄된 실록은 한성의 춘추관 전국의 사고로 나눠 봉안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4대 사고라고 했죠. 그래서 4대 사고 뭐 춘추관 사고, 충주 사고, 성주 사고, 전주 사고 이렇게 인제 4 개의 사고를 뒀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는 지방 사고들은 그 전주, 충주, 청주를 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춘추관 사고가 있어. 중앙에. 전란으로 전주 사고분이 제외한 것을 모두 인제 소실되고, 자, 이 전주 사고분을 바탕으로 해 갖고 다시 인제 뭐냐면 5 부를 만들죠. 그래 갖고 이때는 인제 춘추관 외에도
나머지 춘추관을 제하고는 그 4 개의 사고를 산을 두죠. 오대산, 태백산, 그다음에 만이산, 묘황산, 요렇게 두고, 그다음 만이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족산으로 인제 옮기죠. 정족산. 그다음에 묘황산 사고는 적상산으로 옮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제 뒀다. 예. 그 전주 사고는 인제 여기 만이산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 사고는 본 1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인산 3진, 교정도 1진 총 5진을 마련해서 전 춘추관과 함께 묘황산, 태백산, 오대산 등 5대 사고를 마련했다. 왜 산을 돋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성에 뒀더니 불타 없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산에 두기, 보관하기 위해 산을 뒀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찰들에게 그걸 지키도록 이제 하고, 그와 관련된 뭐 토지나 이런 것도 이제 줬겠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서. 자, 그다음에 조선의 실록은 기록의 방대함, 그 엄정함과 공정을 유지하는 태도, 후대의 판단에 기다림의 진지함 등이 문치를 지향하는 조선의 궁극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유산이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어떤 실록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사관과 관련된 내용, 어 예,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포셈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앞에서 읽을 때는 제가 조선 왕조 실록 관련된 내용만 읽었는데 포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인제 국포셈에 있었는데 신포셈에서는 제가 여기 보면, 잠깐만요. 예, 사관과 실록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 조선 전기 때 사서는. 그래서 뒤에 조선 후기 때 사서와 같이 붙어서 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건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관련돼서 할 때 그 푸셈을 읽어 보기로 하고요. 다시 인제 여기 한국 통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휘선을 볼게요. 지휘선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어요. 예. 다만 이제 역교론에서 예전에 한번 관련돼 갖고 오기도 한번 그 언급된 적이 있어. 예, 역교론에서. 그래서 그것도 인제 그 자체가 인제 뭐냐면 지역사 관련돼 갖고 예문으로 한번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임용에서는 지리서 부분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언급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파악은 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휘서 편찬도 사서와 마찬가지로 중시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대한 지식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430년 그 팔도 지휘제 편찬 후 그 처음 첫 자국으로 여러 기서 각 지방의 연원이나 산천, 강방, 상서, 상성이나 토지, 호구, 토산 등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산성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수 등등이 보면 군사적 목적이 상당히 또 강했다는 거죠. 행정적 성격도 함께 군사적 성격도 있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읍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죠.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 그 읍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군사 시설 같은 것들, 읍성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했다가 나중에 군사적 목적,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읍지 같은 거를 이제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대동여 지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조선 후기 때 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나 이 팔도 지지는 산실대에 전하지 않고 일부 후대에 만들어진 경상도 지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경상도 지지만 남았고요. 이 팔도 지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세종실록 지지로 전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편찬된 팔도 지지와 세종실록의 지지는 그 뒤로 몇 차례 개수 과정을 거쳐서 1481년에 성종 12년에 동국 여지슬람으로 완성되어 그 기계를 보게 됐다. 자, 그래 갖고 인제 인문지리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 이 동국여지선랑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거는 15 세기 지리서행의 완성품이다. 좀 자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528년에 이 중종 때 이걸 좀 뭐냐면 보강한 신증 동국여지슬람이 가능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리서와 함께 조선 초기에 지도를 제작했는데, 세계 지도서 건건이 발명을 쓰는 홍해 강림 역대국 지도가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지휘과 보면 한국지 있잖아요. 예전에 요거 관련돼서 나왔어. 홍해 강림 역대국 지도. 예. 그래서 인제
그 한국사 길라잡이 보면 앞 표지에 그 지도 모양이 있죠. 그게 홍익강릭 역대국 지도인데요. 여기가 인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그 선존하는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에 제일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예. 동아시아에서. 예. 그래서 인제 이 홍익강릭 역대국 지도는 물론 중국을 이따만하게 커 놨죠. 한국도 되게 크게 그어 놓고 일본은 조그맣게 그어 놓고 실직 지도가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인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대개 보면 세계 지도라고 하도 뒤에 보면 인제 중국은 이따만하게 커 놓고 그다음에 한국은 요렇게 커 놓고 일본은 점을 몇 개 찍어 놓고 그렸거든요. 자, 중국 중심적 어떤 사고방식이 되게 발현됐는데 물론 이것도 중국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중국을 대단히 크게 그렸지만 중국 외에도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이 그려 놨어. 아프리카 등등. 자, 이런 것들 그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원말 때 그 당시에 인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인들 특히 이제 그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원나라의 교류나 뭐 이슬람교의 교류 등등 해 가지고 결국 이들이 인제 가지고 있는 지리적 지식이 여기에 이제 반영돼 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에도 여러 대륙의 모습을 나름대로 반영되고 있다. 근데 이제 16 세기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이제 세계 지도들이 없어져요. 예. 세계 지도들이. 그래서 그 없어지면서 인제 완전히 인제 사대주의적 어떤 세계 지도 있죠. 그래서 중국 이따하게 그려 놓고 우리나라는 약간 작게 그려 놓고 일본만 나머지 나라들은 뭐 보일까 말까 그런 식으로 그려 놓고 예.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세계를 포용했던 것이 인제 강림 역대국 지도고 이건 고려 말 때에 이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그 지리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지도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죠. 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어떤 대학에 보관돼 있다고 되거든요. 뭐 우리는 모사본이 가지고 있긴 하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마지막 보면 의뢰서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예전에 인제 이거 읽었죠, 제가. 국조 의뢰와 상강행실도 했는데 상강행실도 관련된 문제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문제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가 이제 주력한 또 하나의 편찬 사업은 예술 관행이다. 예는 명분을 분명히 하는 의식으로서 음악과 함께 유교사의 기본적인 규범이 됐다. 이 가운데 국가예에 해당하는 5개의 5대라고 하죠. 이것을 인제 세종 때 그 예전의 예서와 고려 예서 등을 인제 정리해서 중국 예서와 고려 예서를 정리해서 국가의식 국을 만드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국조의례예요. 국조의례. 예. 그래서 성종 때 인제 간행되었다. 이렇게 인제 있고 한편 이제 간홍상제 이런 것들을 인제 했던 건데 여기에 인제 정말 상강일실도 간홍상제에서 사서의 주자가 됐다 갖춰졌다 있고 있는데 요거 성종 때 국조 의례가 편찬됐다. 요거는 정확히 정확했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내용에 보면 세종 때 국조 의례가 간행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앞뒤가 안 맞아. 아마 이제 세종 때 부터 시작된 걸 잘못 적었는지 아니면 요 책도 이제 한국통용도 여러 사람이 같이 편찬하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여튼 사실관계는 이제 성종 때 국제 의례가 이제 편찬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종 때는 군신, 부부, 부자 등의 상강 5존에 모범이 되는 효자, 혼연, 연련, 행시를 상강이라고 하죠. 상강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려 놓고 붙인 상강 행실도를 그려 놓고 나중에 이제 빠진 2존은 이제 이강 2존 행실도도 이제 나중에 만들죠. 자, 하여튼 이는 이거 목적서하고 시험 문제 나왔죠. 유교의 윤리의 덕목으로 민에게 교화 장려하면서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의뢰해서 비롯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 보기 전에 어 지도와 지리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요.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40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지도와 지리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지도와 지리서는 세계를 이해하고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가 긴밀한 관련돼 있다. 조선 초에 제작된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홍익강림 역대국 지도. 이거 외워 두세요 꼭. 지리과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얘는 1402 년에 태종 의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제작한 것으로서 현재 원본이 남아 있지 않고
후대 이제 모사본만 몇 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가까운 모사본이 인제 일본에 전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 사진이나 모사본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후대 한참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일본의 무슨 대학인가 거기에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제가 앞에 일본에 남아 있는 게 원본이라고 잘못한 말을 했는데 모사본이에요, 모사본. 예. 그래서 그 일본에 전해진 지금 남아 있는 모사본은 그때 나름대로 태종의 원본보다도 좀 더 뒤에 약간 뒤에 만들어진 모사본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있긴 있죠. 그 사진 찍어 가지고 만든 거 현재 만든 거는 근데 의미가 없어. 지금 조선시대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가 저번호 삼은 두 종은 중국 지도는 두 종의 중국 지도는 몽골 제국 시기에 확대된 세계를 담고 있으며 서쪽은 아프리카, 유럽까지 포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홍익강의 역대국 지도의 안에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인제 뭐냐면 그 모사본 안에서 또 있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원나라의 영향, 그 이슬람교도의 영향이 고려 후기 때 자주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조선 초기 때 되게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 되게 발달됐던 것도 이런 원나라의 영향은 아직 그 조선 초기까지 남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측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어떤 기술들이 발달됐잖아요. 예. 자 조선은 여기에 이제 요동과 우리나라 부분을 보완하고 중국 지도에 없던 일본을 넣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홍익강의 역대국지는 당시 알려져 있는 구대륙을 거의 전부를 포괄해 세계 지도 역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정했다. 근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인제 몇 종이 있는데 이게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와 달리 좀 약간 인제 그 좀 중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중국 서쪽 세계는 다루지 않았고 주로 다뤄도 뭐 동남아시아,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인데 앞에서 중국을 너무 이따하게 그려 놓고 되게 크게 놓고 중 그다음에 조선은 되게 그다음 일본은 점 하나, 뭐 동남아시아는 점 하나 뭐 이렇게 인제 찍어 놓은 거죠. 자 이 지도에는 명에서의 편찬한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 부분에 편집을 추가했기 때문에 명에서 자국 중심의 세계 지도를 편찬한 만큼 이 지도들은 홍익강리 역대국 지도에 비해서 세계 범위를 뭔가 그 주변을 제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인제 뭐 이렇게 일본에서 만든 지금 일본에 있는 인제 모사본 내용이 있고요. 자 한편 국조의 여러 차례 양정과 전국 중연의 개정, 사군 육진의 개척 등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갖추면서 전국 지휘제 제도가 필요성을 높였다. 자 이에 이제 고을본료 일정 항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리한 전국 지휘제로서 세종실록 지휘제를 편찬했고요. 그다음에 15세기 때 후반에 성종 때 전국 지휘소로서 동국 여지슬람을 편찬했으며 이후 몇 차례 증보를 해서 중종 때는 신증 동국 여지슬람을 완성했다. 자 이는 세종실록 지휘지를 기반으로 두고대 그 각 지역의 신문을 망라해서 인문지휘적 내용이 있다. 보통 이 인문지휘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휘지라는 거는 일반 지도와 달리 그 지역의 어떤 풍물이라든지 군사 시설 등등등 해 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제 인문적인 내용도 담고 있잖아요. 예 또 등등. 그래서 여기는 인문지휘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지휘주가 이제 뭐 풍물이나 풍상, 산물 등등등등 그걸 담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요게 더 강해진 게 인문지휘 내용이 강한데 이런 것들 신문도 담고 있다 해서 인문지휘 내용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휘지와 지도는 구분하셔야죠. 지도는 그냥 객관적인 걸 그려 놓은 거고 지휘지는 여러 가지 그 지도를 바탕으로 그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사실을 적어 놨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것 중에 특히 인문지휘적 요소를 더 강화시켰다. 예 신증 동국 여지사항은.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 시기 때는 북방 지역에 대한 개별 지도와 도별, 군현도 같은 지역별 지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도를 인제 제작했는데 자 이 중에 세조 때 양성지와 정척 등이 만든 동국 지도가 인제 유명하다. 하나 지도 원본은 현존하지 않고 동국 지도는 후대까지 유행하는 하나의 정형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이제 동국지도형 지도라고 칭했는데 압록강은 거의 평범하게 표현되고 북방지역은 압축된 것이 특징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 방역 지도가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지도나 지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과학의 발달을 볼게요. 조선 전기 때는 과학이 상당히 발달됐죠. 예. 그 앞에서 원나라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15세기 때는 상당히 과학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뭐 농사직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시대 때 여러 가지 천문 관측기구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통로를 보면 자, 조선 전기에는 과학 기술 등에 있어서 눈부신 발달이 보았다. 이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여러 부문의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런 바탕 위에 종래 과학 기술을 총집합하여 높은 수준에 이뤘다. 특히 농법이라든지 천문, 의학, 인쇄술, 무기 등의 발달이 현저했는데 각 부분에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과학 기술을 설립했던 것이 특징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라고 나온 것이 이제 농사직설을 비롯한 농서예요. 예. 그래서 이 농서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특히 이 농사 직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예.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너무 간략하게 적혀 있어 갖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푸셈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푸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읽고 자, 농사기술의 정비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특이한 사실은 1430년에 그 농사 직설의 간행이었다. 자, 이는 우리 나라 풍토와 농법이 중국과 달라서 그다음에 중국의 농사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촌료들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는 농법을 개량하고 그걸 보급할 목적, 편찬한 목적이 농사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농소의 편찬 목적, 농사 직설의 편찬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농사 직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성종 때는 그 뭐냐면 맹해안에 의해서 인제 했던 것이 뭐냐면 강희맹이죠. 예, 강희맹에서 인제 했던 그 책이 금양장록이라는 책 있죠. 금양장록. 예. 그래서 이제 금양장록인데 이제 금양은 오늘날 시흥 지방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그 당시 편찬됐던 책인데요. 그 내용이 풍부함으로 농사직설과 함께 학본에 보급시켰다. 이때 농업 기술도 발달하여 대규모 수의시설이 신축 보수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수의시설은 이항법의 보급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항법의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수전노법의 보급하고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고려 말 때부터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강남에 중국 강남에 이제 이 수전농법들이 보급되기 시작하죠. 특히 인제 그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 차원이나 양반들도 자신의 인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수전농법을 널리 보급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전농법에 인제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냐 수의시설을 신축 보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동시에 신정 개발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나 양반들 뒤에 상인들 차원에서 이런 것들 재원이나 보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남농법을 도입을 하려고 했다. 예.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전농법보다 한전농법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보급시키려고 했던 것은 이걸 통해서 어떤 성리학적 이념 강화, 농촌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 강화 이런 것도 같이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제 좀 다른 데서 찾아봐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인제 부생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부생 422 페이지 펴 보세요. 아이고. 자, 농사직설의 이전의 사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농사직설 이전의 사서로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태종 때 이제 편찬했던 농서집요가 나왔거든요. 예, 농서집요. 예. 그래서 고려 말 때 이제 전래됐던 농사집요가 있어요. 농사집요. 이 농사집요를 인제 뭐냐면 다시 우리식으로 이제 편찬한 것이 뭐냐면 그 농서집요인데 요게 이제 태종 때 한번 나왔어요. 요게 인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거 나올 때 말들이 많았죠. 28 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쓰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근데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농사직설은 우리 농학의 살림을 만천하에 알리는 동서였다. 고려 말 우리 농민이 이룩한 농업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서 그래서 고려 말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정농법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농업 생산이 올라갔다고 했죠.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종래 농서 중국 농서 감당할 수 없었다. 자,
조선 정부가 농학연구와 농서편찬에 힘을 기울여 농사직수를 만든 까닭도 여기 있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 농업기술 수출 발달로 종래 중국 농소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중국 농소는 중국의 실정이 맞는 건데 우리 실정이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의 농소 중에 대표적인 고려 말 때 들어왔던 농소가 앞에서 얘기한 농상집요라는 책이에요. 이암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중국 현실에 맞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아, 이게. 그래서 주로 우경에 의한 신경법, 윤작법, 어, 시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 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고려말과 조선 초 우리 농정은 중국 농서 특히 농상 집요에 불과했다. 자, 농사 집요는 하복작의 한전농법을 정리한 거죠. 또 인제 그런 농업을 경업 정리를 종합한 농소서 반농사 조농사 중심 세형 농법을 싣고 있다. 근데 세형 농법은 뭐냐면 윤작법이에요, 윤작법. 자,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농사, 벼농사가 발달해서 연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윤작법이 아니죠. 어 윤작 상경뿐만 아니라 여기 세형법의 후한법이죠, 후한법. 네. 윤작하면서 후한을 하는 거야, 후한. 음. 같이 이게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벼농사도 발달됐고 연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세형농법 자체가 이제 맞지 않고 농사 지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풍토와 농업, 정통, 농법 수준에 적합한 우리 농서가 필요했는데 우리 농서에 만들기 위한 작업을 태종 때 시작된 것이 농서 집요는 이러한 농서의 결실이었다. 이 농서 집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8년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거. 농상 집요 중에 우리 농사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뽑아 가지고 번역한 책이죠. 농서 집요는 농서 집요에서 우리의 농사에 필요한 부분, 특히 밭갈이와 보리, 밀재배 기술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이두도 번역한 책이다. 그러나 이 농서 집요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농업의 요구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종 때에 이르면 정부는 우리 풍토가 중국과 다르므로 농업기술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청명하고 우리 농소를 만들기 결정했다. 자, 당시 정부는 북방보다는 남방 농법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면 뒤에도 있지만 이 당시 농사 직설은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 하삼도를 바탕으로 한 거야. 하삼도. 하산도가 이제 우리가 보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죠. 예.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 아니에요. 근데 요 농법이 한경도나 한길도나 평안도 농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남방 농성법을 이제 농법을 이제 정리해 갖고 북방에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죠. 물론 안 됐어요. 왜냐면 북방하고 남방 그러니까 하산도하고 한길도와 평안도는 이런 게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지 특징이라든지 등등이 다 다르잖아. 풍토도 다르고. 근데 이걸 기준으로 여길 보급하려니 보급이 안 되겠죠. 자, 하여튼 뒤에 있고 정부의 전라, 충청, 경상도의 노농들의 배움을 청해 하산도 최고의 농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농사직설이다. 그래서 이제 농사직설 나올 때 예전 기출문제 보면 대개 보면 농사직설 서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여기도 있지만 이제 뭐 달막하게 읽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제 우리 주상 정학께서는 명분을 계승하여 정사의 심서 더욱 백성을 이을 마음을 두셨다. 오방의 풍토가 다르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있어 고소의 내용과 맞지 않 고소라는 건 중국의 농선을 말한 거죠. 맞지 않으면 아시고 각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와 헌에 늙은 노무, 초노도에게 경험을 모두 들어 올리려 하였다. 자, 중복됨이 없이 간결한 내용으로 한 편의 책을 엮었으니 농사집서단다. 자, 그 한번 개강을 좀 해볼게요. 자, 목적은 하산도에 해주고 있는 새 기술을 이북에 보급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 그 내용을 보면 전라, 충청, 경상도의 농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농법을 배워서 이 농법을 간추려 만들었고, 재미용수하고 농사 집요를 영향을 받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였어. 그러니까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예.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구성과 형식에 영향을 받았던 거야. 예. 그 내용은 완전히 우리나라 농법인데 여기는 이제 형식에 영향을 받았다. 요게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 그다음 한전논법과 수전논법을 소개했다. 그래서 수전논법뿐만 아니라 한전논법도 같이 소개했다는 거야. 예. 농농사경제법하고 이제 반농사경제법 등을 소개했는데, 자 농농사경제법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경직파, 건경직파, 이항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건경직파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한전법이고, 수경법은 이제 두 개죠. 수경직파하고 이항법 관련된 내용인데, 수경법은 이제 뭐냐면 그 물을 가둬 놓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직파는 뿌리는 거고, 그냥 이항법은 심는 거죠. 이게 좀 차일 뿐이죠. 그래서 이항법을 피하도록 했는데, 이는 조선 전기 때 수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롱한 위험이 있다. 그 건항법이라 해 가지고 그 이항법과 비슷한 이항법인데 한전논법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물은 가두지 않고 일단 이항법처럼 모를 심은 다음에 거기에 인제 그 모를 심은 부분만 물을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을 가둬 놓고 짓는 이제 수정농법이 아니지만 이항법적 요소를 한정농법과 그 뭐냐 많이 결합된 것이 경항법인데, 이 경항법이 조선 후기 때까지 계속 쓰이게 돼요. 그래서 한국사 통론 신특강에 보면 이 건항법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 후기 때 보면 이항법은 아직까지 힘들었고 견항법이 주였다,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요거는 신특강의 인제 주 내용이에요, 이 건항법 관련된 내용이. 근데 보통 통론에서는 이항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항법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널리 보급된 것은 이항법이고, 경항법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시계법을 보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겨름을 소개하는데 특히 인분화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연작상경이 되면서 그 시계법이 발달했는데, 고려 후기 때는 이제 인분보다는 축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조선 시기 때는 축분도 사용하지만 인분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삼국의 공통적인 혜택.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도 다 인분을 거듭 사용했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똥을 퍼가는 사 똥을 갖 그 퍼가는 사람한테 인제 돈을 주는데, 우리는 똥을 퍼가는 사람이 그 똥주인에게 똥주인한테 주는데 그 집주인에게 뭐냐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분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반농사 경제법은 뭐 긍경, 간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설명하고요. 자,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앞에 얘기했던 조선 전기의 의존자들은 그 하삼도 농법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도 농법이 더 강조됐다 보니까 환경 북평도 농법을 천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농사직서에 반영됐죠. 근데 이게 그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삼도 농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왜냐면 남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적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한정된 토지에 많은 노동력을 들이는 노동 집약적인 어떤 농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북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노동력을 저감하는 이런 조방적 농법이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이 그 많은 땅을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집약적으로 세밀하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냥 씨를 샥 뿌리죠, 그냥 항공기나 이런 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걸 자란 걸 이제 트랙터나 뭐 하여튼 이런 걸 농기구를 이용해서 걷잖아요. 자, 물론 지금하고는 미국하고는 당장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노동력을 줄이고 공간을 좀 확대해 갖고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인제 농사가 발달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 남부 지역의 농법을 북방 지역에 강요하려니까 먹혀들지 않죠. 예. 그리고 농사직설 자체가 그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 갖고 국가에서 보급된 게 아니라 기존의 농법들을 정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실제로 농소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어떤 가치가 있냐면 후대 사람들이 '아 조선 전기 때 어떤 농법이 있었까.' 그런 어떤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있어. 그렇지만 지금처럼 뭐 새로운 농법이나 품종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보급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예전의 농법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갖고 보급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이 3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게 18 년도이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보면 한 4-5 년마다 꼴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사직설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농사직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이제 볼게요. 자, 농사짓서는 주로 농가 반 곡식의 경작벌 간격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수전농법과 한전농법도 동시에 했다.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준을 나눴죠. 수전농법뿐만 아니라 한전농법, 그다음에 농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조선적인 농법, 특히 남부 지방의 농법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제 농민은 농농사에서 수삼이, 건삼이, 모내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농농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이제 수삼이하고 이제 모내기는 수전농법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밭농사에 속하는 거죠. 밭농사가 아니라 한전농법에 속하는 거죠. 한전농법. 농법에 속한다. 자, 먼저 수삼이 볼게요. 자, 수삼이는 올봄과 늦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방법은 똑같다. 올봄 수삼이는 추수에 쟁기질 논을 갈고 가을에 겉을 푼 다음에 이듬해 봄에 다시 갈고 써대지가 세스를 통해서 논을 고르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 미리 싹을 틔워 법신을 직접 논에 뿌리고, 그러니까 직파죠. 수사 직파라고 해요. 수경 직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뿌리는 거야. 그래서 번지나 고무대를 뭐냐면 실로 덮는다. 이게 이제 주 3번하고 주 4가 뭔지 있는데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없고, 여기에서 그냥 뿌린다. 물에다가 모유 싣고 그냥 뿌린다. 아니, 물에다가 이제 뭐냐면 가둬놓고 이제 씨를 뿌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삼이는 수경 직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뒤에 넘어가서 건삼이를 볼게요. 건삼이는 한전농법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건삼이는 본강으로 가공로 오늘 물이 없어 수삼이 할 수 없게 행해졌고, 처음에 벽지를 마치 밭작물처럼 마른 논에 심어 키우다가 모가 선장하면 다시 이제 물을 키워 넣는 방식이 건삼인데, 자, 요게 이제 보시면 마른 논에 심어 키우다가 성장하면 다시 물을 키워 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수삼 건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뒷부분만 볼게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삼이 같은 경우에는 어 뭐가 마르더라도 긴밀기에 게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도 뭐가 요게 이제 긴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하냐면 이제 여기 보면 잡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물을 가다 놓고 인제 하면 잡초는 물에 약하다 보니까 이게 죽잖아. 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전농법이니까 잡초는 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긴밀기 작업이 상당히 많나 봐요. 예.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삼이는 봄 가뭄이 심한 우리 풍토에 개발된 독특한 농법이지만 수삼이보다 긴밀기가 힘들고 수확량이 적었던 까닭에 널리 행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모내기를 볼게요. 모내기는 이제 삽종법이라고 하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우리가 보통 이양법, 그다음에 모내기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록에 보면 삽종법이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삽종법 하면 이양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양법은 모판을 따로 만들어 법신을 뿌리고 모가 한 줌 이상 자라면 다시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을 말한다. 자, 이 모내기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방법은 수삼이나 건삼이다 긴밀하게 심고 수확량도 많으나 감에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 단점이 나오죠. 그래서 수확량이 많다는 거, 긴밀하게 심다는 거. 그래서 가뭄이 들면 위험한데, 왜냐하면 수익 시설이 이제 어느 정도 보충되면 되는데 수익시설이 그 당시 별로 없다 보니까 가뭄이 들면 상당히 위험한 농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부에서 권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항법 자체는 고려 후기 때부터 도입되긴 했지만 조선 전기 때까지는 수익시설 부족 때문에 정부에 권장하지 않았고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행했고요. 이 항법이 널리 보급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언제 때죠? 이건 조선 후기 때 어느 정도 수익시설이 완비된 이후부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우리 농민들은 밭농사를 해서 세역이라는 거는 후전농법을 해요. 한 해 쉬고 아니면 한 해 쉬면서 그 땅을 그냥 논리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작물을 지어서 이제 윤작법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세역법을 극복하고 1년 1 작을 유지로 하는 근경과 간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근경은 뿌리 근자야. 그러니까 뿌리에 뭐냐면 그 농사를 짓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보면 월동작물인 보리나 밀을 다시 수확한 후에 다시 그 뿌리에 조나 콩, 밭 등을 심어서 1년 2작, 2년 3작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근경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근경은 하면 지적소모가 너무 커서 널리 행하지 못했고, 간종인데 간종이라는 것은 사이 간자죠. 그러니까 이랑과 고랑을 이제 뭐냐면 사이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간종법이 인제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남부 지역에서 밭을 만들 때 이랑과 고랑을 이제, 근데 이랑은 여기 밭을 갈 때 여기 부분을 측정한 걸 이랑이라고 하고, 밭을 깊이 가려 할 때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것을 고랑이라고 하죠. 자 만들고 무에 뭐냐면 밭작물 지었다. 그래서 이 고랑에다가 이랑에다가 인제 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름에 이랑과 고랑을 바꿨다. 그래서 여기다 심다가 여기다 심고, 그러니까 한 곳에만 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심었다. 이게 간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나 토지가 부족한 농민들이 고랑을 비웠다 그곳에 밭농사를 어 밭작물 심는 방법도 개척하는데 이걸 간종이라고 했다. 잠깐만요. 예. 그래서 간종이라는 걸 이랑하고 고랑을 바꿔가면서 인제 했는데, 토지가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뭐냐면 이 한쪽을 비우기보다는 양쪽 이랑하고 고랑을 같이 심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간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종과 근경은 우리 밭농사가 조선 전기 1년 1 작에서 1년 2 작, 2년 3 작으로 인제 간척됐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 의미죠. 예. 세역법이 인제 극복되면서 후경하진 않고 1년 2 작하거나 2년 3작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좀 약간 용어 좀 잘못했는데, 저도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세역이 후경이네요. 아까 인제 후경 외에도 뭐와 관련된 얘기는, 이게 후경하면 거기에 이제 나머지 것을 놀리기 힘드니까 윤작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단작물. 근데 여기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세역이 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해 지적을 고갈하니까 한 해 인제 짓거나 지우고는 쉬고 다음 쪽으로 해 갖고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이것을 세역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세역을 하면 농작물이 좀 부족하니까 논농사를 짓고 나서 다른 지에 이제 잠깐 쉴 때 밭농사로 전환해 갖고 이렇게 이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세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세역을 이제 뭐냐면 어 윤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작이 아니라 후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력 인작, 인력 이작, 삼작 윤작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세역을 후경하고 뭐냐면 윤작을 같이 했는데, 세역을 후경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농사직설의 복음 및 특징을 볼게요. 자 농사직설은 우리 농학을 출발을 알리는 책이긴 하지만 당시 위정제의 잘못된 이런 문제도 있었다. 자 조선 전기 위정자들은 그 당시 인제 하선도 농법을 중시하고 환경 평화도 중심한 북방 농법을 천시했다. 자 이들은 북방에 논이 적은 까닭을 북방 농민들이 게을러서하거나 농농사 기술을 몰랐어라고 판단하고, 북방에는 농사직설 보급을 하려고 하거나 논의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는 노력에 비해 보잘것이 없었다. 남방에 적합한 농법이 있듯이 북방에도 북방 나름의 농법이 있었다. 자 농사직설은 남방 농법의 최고 수준을 알려줬지만 북방에 적합하지 않았다. 자 조선 전기 하산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방에 토지에 비해 인구가 많았다. 그래서 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농사 기술이 한정된 토지에 많은 농법을 들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었고, 농사직설의 이제 농사법을 살펴보자. 남방의 농민들은 밭을 이랑과 고랑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팔꿈치를 이랑에 홍을 내고 그곳에 심을 뿌렸고, 단흙을 이제 덮은 다음에 다시 한 발자국 나가서 이 동작을 반복했다. 싹이 나오면 무릎을 꿇고 호미질을 했다. 자 이렇게 세 번까지 긴밀히 했다. 이런 방식은 파종법과 호미질을 세밀하게 할 수 있지만 드림품에 비해서 넓은 면적을 기밀 수 없다.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예. 자 하여튼 뭐 대충 넘어가고, 자 이런 농법은 노동력이 풍부한 남부 지방에 적합한 농법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북방은 이제 인구에 비해서 토지가 넉넉한 지방이다. 그래서 남방처럼 토지를 장악하면서 경제가 필요가 적었다. 그래서 북방 지방은 그 당시 토지를 널리 점유하고 이를 세역하면서, 그러니까 세역이라는 건 후경이죠. 경작하고 있었다. 세역은 땅이 천박하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다. 땅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시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사람은 적은데 그 땅은 넓잖아. 근데 뭐 굳이 많이 생산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서 자연스럽게 복귀를 하면 그럼 가서 농사를 짓고 굳이 시비하느냐고 노동력을 뭐냐면 소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땅이 넉넉한 까닭에 땅에 놀려 지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북방의 김매기 방식도 남방과 달랐다. 남방에서는 주로 호미를 이용했다면 북방은 소를 이용해서 후치질을 해서 김매기를 했다. 예. 충력을 이용한 까닭에 남방보다 넓은 면적을 건져갈 수 있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토지보다는 노동을 저작하는 그 농법이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방과 남방의 농법이 다른 과정에서 이런 하삼도 중심의 이제 농사직설을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사직설 보급과 그 특징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시민화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시민한국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83 페이지 펴보세요. 383 페이지. 이게 이쪽이 아니죠? 자, 농법의 기간과 농사직설 관행을 볼게요. 자, 조선 왕조의 기간 사업은 농업이므로 왕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역시 농민이 세금을 바치는 농산 인산물을 기초로 기초에 있었다. 지배층은 조선 초부터 가뭄에 인해 재앙에 대비해 재원과 청방을 수촉하고 수차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그 뭐냐면 건농 정책을 했는데, 근데 이 수차 도입은 잘 안 됐어요.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수차를 많이 사용했죠. 수차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있으면 물이 흐르면 좀 높은 데다가 용골차 같은 걸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퍼오는 방식으로 이제 이용한 게 수차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뭐냐면 너무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고지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 너무 높기 때문에 평지에 이렇게 논까지. 그래서 수차는 도입을 상당히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안 맞아요, 이게. 그 16세기 전반 이제 산단지가 추출된 제어는 2,200개로 확인되고, 그 하천에선 상간의 시내와 하천을 활용한 첨방을 또 활발히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첨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보호인 것 같아요. 여기 표를 볼 때. 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하류에 있는 것들을 막아 가지고 했던 조그만 저수지를 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조선 전기 때 조성한 제원은 전체 논의 20%만 의한 것이고 20%만 커버되고 나머지 논은 천수단. 천수단은 별다른 수익 시설 없이 하늘의 비에 의존해 가지고 경작한 논을 천수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홍련에 비가 안 내릴 때 상당히 뭐냐면 취약하죠, 이 농은. 청방의 경우도 산골의 시골의 시내를 활용하여 수준이기 때문에 저지대까지 확대하지 못했다. 자, 수차의 경우 중국에 들어온 당수차와 일본에 들어온 외수차를 바탕으로 조선 실정에 맞게 수차를 시도했으나 민간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앞에 수차 같은 경우에는 고지 차이가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산간 고지가 많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다기가 너무 힘들어. 그 당시에 뭐 터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다 인력을 통해서 끌어다 올렸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게 수차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자, 한편 중앙정부는 토질과 품종의 성격에 맞는 농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농사의 관행과 보급에 박차가 가했다. 태종 때에는 그 당시 중국의 농서인 농사집요에는 조선의 현실에 맞는 농법을 발제해 번역한 농서집요를 편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 때는 그 당시 이제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그 당시 농사집서를 간행했다. 자, 농사직서는 세종 11년 정초와 전원문 등이 전국각지의 경험이 있는 농민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편찬한 간찬 논서로 조선 전기의 농업계에서 환경과 생산력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범 봄가온과 여름 작물, 겨울 추위를 특징으로 하는 기후 여건 속에 올법과 조보, 그 올법은 이제 저기 뭐냐면 빨리 익는 벌을 얘기하고, 늦보는
좀 늦게 있는 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농작물과 기장과 콩, 보리, 피 같은 밭작물이 조선시대 내내 주국을 경쟁했다. 그렇기에 변종을 비롯해 벼종을 비롯해 다양한 밭작물인 파종과 제초, 시비 등의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는 농사직서는 그 당시 당대의 농업 환경과 농법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농사를 평가받았다. 자, 농사직설에 이제 실린 조선 전기 이항 시트를 살펴보면 우선 벽식기 방식으로 무사리, 수경하고 건사리, 거금과 이항 세 가지가 이제 있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농사직설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권항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권항법. 예. 그것도 이제 있다는 거. 자, 밭작물에 있어서 곡종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름철 우기해지는 고랑은 이당 본문은 이당에 씨를 뿌리는 농종법으로서 그렇지 않은 곡물은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을 파동하도록 했다. 그래서 농종법과 견종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까 전에 이제 뭐가 있었죠? 그 앞에 얘기했던 밭농사 중에 이제 간종이라는 것도 있어. 간종. 예. 간종이라는 거는 토지가 이제 부족할 때 그 뭐냐면 이랑과 고랑이 동시에 이제 심는 간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근종이라 해서 뿌리에 심는 것도 있죠. 요것도 인제 있죠. 근데 이거는 지적 소갈이 상당히 많아. 예. 이런 것도 인제 그 단점이고 그다음에 인제 시비법인데 시비법 개토 그러니까 거름 주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시비법이 잘 돼야 연작상경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객토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생나무로 만든 거름, 풀로 만든 거름 등 자연재해를 외에도 풀을 태운 재, 그다음에 인분, 오줌재 같은 거 시비를 했다. 특히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이런 인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축분도 사용하고 하여튼 인분을 더 많이 사용했다. 자, 주로 인제 파종기에 시비하되 비료를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종자의 분을 섬긴 방식으로 권장했다. 이때 부분은 인제 축분이죠, 축분. 네. 그래서 인제 축분을 이제 섞는 방식 축분하고 인분을 마치 인제 섞는 방식을 권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한편 이제 한정거 경우 사이짓기와 그릇가위 같은 윤작 방식이 소개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짓기는 아까 처음에 간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밭작물 심는 이제 뿌리에 심는 근종법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의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고랑의 다른 작물을 표종하는 방식 어 간종법이고 그러니까 이랑과 고랑에 동시에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지역의 소멸가 많겠죠. 한 곳에 심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군데 같이 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농사직설에 가행됐던 이제 15 세기 조선의 수중농법은 모내기하지 않고 직접 뭐냐면 씨를 뿌리는 수경 집화가 일반적이었으나 이항법도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행해졌다. 한전의 경우에는 15 세기 때 1년 1작의 연작법이 일반이었으나 16 세기부터 비옥한 밥의 경우 그룹갈이나 사회직교를 통해서 1년 2작, 2년 3작의 윤작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그룹가위 같은 게 그룹가리는 이게 간종의 다른 우리식으로 인제 아니 잠깐만. 사회직기가 인제 뭐냐면 간종이고 이게 그 뭐냐 그룹가위가 인제 여기 보면 문맥상 보면 어 우리말로 이 근종인 것 같아. 예. 여기가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직기와 그룹가위 윤작 방식인데 여기 앞부분에 인제 설명하는 것은 사회직기고 요 뒷부분에 설명한 게 그룹가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에서 1년 2 작뿐만 아니라 2년 3작 윤작도 행해졌다. 그러니까 종자의 인분과 해를 섞어서 시비하는 분종법이 행해졌으며 농업 생산에 크게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농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잠깐 384 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농사직설 편찬 배경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강락농법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했는데 요 두 번째 설이 상당히 유력하죠. 우리나라에서 요게 초점을 맞췄어. 강락농법 도입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한국사 신특강 같은 게 한국사 신특강 있죠? 예. 어 한국 특강에는 신특강에는 요 첫 번째 선을 좀 많이 적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한전농법이 인제 뭐냐면 적합하지 수전농법은 적합하지 않다. 그 조선 후기 때까지도 수전농법이 아니라 한전농법이 권항법이 널리 일반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수준농법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와 인제 좀 비슷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강남농법을 도입하려고 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조선시대 때 천문 기상학 관련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정확히 좀 풀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예.